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안찬일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안찬일 박사님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요. 근데 안 박사님은 1979년 북한군 소대장으로 이렇게 복무를 하다가 휴전선 철조망을 지뢰밭을 뚫고 남한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탈북인 최초로 한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북한 문제가 생기면은 신문, 방송에서 너도나도 안 박사를 모시려고 이렇게 안달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종편에도 많이 출연하시지만 이만갑이라든가 모랑봉 클럽 등 인기 탈북인 연예 프로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안 박사님. 네. 미국이 지난달 28일 하노이 북미 미북, 어떤 분은 또 북미라고 하니까 미국으로 하라고 그래서요. 예. 미북 회담 결렬 이후 대북 지금 압박 기조를 아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극한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은 자칫 과거 싱가포르 회담 이전 화염과 분노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는 그런 추측까지도 관측까지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아마 재무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할 그런 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취소를 명령하면서 일단 그런 강대강 대치 국면이 다소 누그러지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협상 재개를 앞두고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미북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3일 북한이 상부 지시라고 하면서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인력을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런 미묘한 시점에 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철수한 그런 네. 배경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략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네.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이 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은 그야말로 하노이에서 뺨맞고 판문점에서 이제 삿대질하는 그런 격이라고 봅니다.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 가서 눈을 낀다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격인데 북한으로서는 결국 최선희 부상의 어떤 그 담화도 있었습니다만은 베트남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게 지난달 2월 28일인데 그 후 이제 평양으로 돌아와서 한 20일간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게 최선희의 담화가 목소리의 첫 번째였고 또 이번에 이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출소한 게 액션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북한은 뭔가 이 북미 관계가 틀어진 데 대한 원인을 찾고 어떻게 이것을 외교적으로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할 대신에 그야말로 북한의 가장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나오는 것은 태도로 이것은 결국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를 말하지만 결국 행동은 남의 민족끼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북한의 속셈을 알 길이 없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북한이 더 세게 나올런지 그야말로 화염과 분노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현 단계에서는 약간 안개와 침묵의 시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북한의 본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 입장에서 본다면은 김정일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특사들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에 열리면은 뭔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빈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측에 대해서 뭐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 항의 표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 내에서도
아니 하노이 회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둘 것처럼 그래갖고 그냥 온갖 시민들 인민들이라고 그러죠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환송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돌아올 때는 맹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 인민들도 그 속을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단속을 하고 뭐 어찌고 홍보를 한다고 또 북한 내에도 군부 강경파들을 또 상당히 그 불만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도 감안한 뭔가 달래기를 위한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남북 관계를 약간 경색 국면으로 몰아감으로써 아닌 게 아니라 군부 강경파 기득권 세력도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판이 깨졌는데 사실 그걸 깨지는 걸 몰랐다, 예측을 못했다. 이게 북한이 얼마나 미숙한 사회인가, 미숙한 체제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 정상회담 전에 무슨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당근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게 뭔가 보따리를 준비해 가야 선물 보따리가 교환이 되는데 북한이 뭐 최근에 또 단독으로 여러 번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무슨 괌에 있는 전략자산, B1B니 B50이니 이런 전략자산까지 철수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의 전략자산을 철수해달라. 이것이 결국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였냐? 그러면 이건 애당초 북미 간에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것은 정말 고지식한 판단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데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해야지 지금 판문점에서 보따리 싸들고 도망간다고 뭐가 풀리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뭐 개설은 돼 있습니다만은 거기 유지 보수비 돈은 우리가 다 200억이나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담당하고 우리가 되고 있고 또 올해도 1월 달에 딱 한 해 이래 회의 연거 외에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연락사무소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같으면은 그렇게 뭐 개성해서 철수를 한다 어찐다 할 경우 우리 측 인력에 대해서도 즉각 철수를 하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측에 대해서는 뭐 잔류해도 좋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뭐랄까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결국은 뭐 판을 깨기보다는 대화의 여지를 좀 남겨둔 거 아닐까. 말하자면은 물밑에서라도 좀 더 얘기를 해보자는 뭐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북한으로서도 지금 미국과 유엔의 그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 숨통을 틔워줄 만한 게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이거 재개하면 뭐 조금 캐시도 들어오고 뭐 비료나 쌀도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일말의 기대가 있으니까 아니 게 아니라 자기네만 출소하고 우리 보고 나가라는 소리 너는 당신은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그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잠깐 우리한테도 뭔가 여백은 남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수를 우리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언언을 하고 이래야지 그냥 우리는 갈 테니까 당신네 불 떼고 책상 닦으면서 뭐 놀고 있으라 이러면 이런 식의 남북관계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왜 북한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야 되냐 이거. 미국은 무서워하면서 대한민국은 무서워하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국력은 북한의 40배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알길래 이렇게 참 우습게 보면서 나오는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진짜 9.19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그렇죠. 또 뭐 우리 보수 쪽 인사들은 우리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를 펴고 달래기만 하다 보니까 북한이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저평가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 오인하고 있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가 나옵니다만 뭐 그건 변론을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번 개성연락사무소 뭐 철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언제 말하자면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뭐 최선희도 기자회견에서 지금 최고 지도자가 조만간 지금 핵 미사일 유해 그것을 계속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 이것을 결정할 것이다 해서 지금 과연 김정은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이게 세계 촉각을 곤두 세우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이달에는 다 갔고 3월은 4월에는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요. 11일에는 뭐 아시다시피 최고인민회의가 있고 또 15일에는 김일성 태양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김정은의 입장, 속셈, 보관 예. 이건 언제 나올까요?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북한의 입장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아니 게 아니라 최선희 부상이 말한 공식 성명, 최고 지도자의 그걸 우리가 지금 언제 나올까 좀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며칠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달을 넘겨서 예. 4월 10일 이제 최고인민회의 14기 제 1차 회의가 열리면 예. 지난달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10일 날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선거가 있어서 687명이 대의원으로 새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13기 때는 50%를 물갈이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거의 40% 이상이 물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를 제가 아직 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국무위원장 명의, 북한의 국가 지도자의 이 명의로 된 성명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이 태영호 공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의 그 뭔가를 바꿔서 과거 김일성 주석이 있던 그 주석제를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태영호 공사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최고의 권위자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다른 생각을 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미 2년 전에 국무위원장 제도를 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는 형식상 국가원수직은 국무위원장한테로 넘어갔다. 다만 헌법 조항에서 그 구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구절을 바꾸면서 명실공히 노동당과 당정군에서 결국 당은 지금 노동당 위원장, 정은 최고민의 상임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이제 바꾸는 이런 헌법 수정이 있고 아마 그때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으로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또 미국의 지금 태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재 삭제 조항도 내고 이렇게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괜히 이거 세게 나갔다가 당하는 게 아니냐는 북한은 상당히 겁이 많습니다. 큰 소리 치고 그렇습니까? 호풍을 떨지만 벼랑끝 전술 잘 쓰지 않습니까? 벼랑끝 전술은 잘 쓰지만 낙하산을 딱 준비하고 벼랑끝 전술을 쓰기 때문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북한도 지금 뭔가 복잡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실패한 주석제로는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국무위원장으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직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태영호 공사하고는 좀 우리 안 박사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핵심인 이 미국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박사는 조금 긍정적이랄까요?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핵미사일 그런 모라토리움 유예를 중단하고 이제 다시 뭐 실험을 재개하겠다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조금 너무 과하다고 볼 경우 인공위성 발사를 이렇게 가장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미국한테 압박을 가하는 역으로 자기 나름대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뭔가 돌발적인 그런 선언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게 또 좀 일종의 강경론이 나올 수도 있다. 말하자면 김정은도 연두사에서 이렇게 계속 압박하면 우리도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측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뭐 북한이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갈 만한 지금 저력이나 모든 면에서 이미 그런 힘은 상실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합리적인 외교의 길을 전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트럼프와 김정은, 그러니까 평양과 와싱턴의 잠정적 합의는 분명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트럼프의 재선 퍼즐에 북한의 비핵화는 맞춰져 있다. 여기서는 적어도 트럼프와 김정은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미국의 액션, 북한의 액션 다 물론 예측하지 못한 북한 지도자들의 오판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만은 이 트럼프의 이해관계와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면은 적어도 1, 2년 후에 북한이 형식적인 비핵화로 갈 수는 있지만 북한의 본질적인 입장은 핵 군축이지 결코 비핵화는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전혀 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죠. 예, 우리로 말하면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인 것 같고 아주 실세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을 보면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결국 김정은으로서는 미국과의 이런 북미 협상, 비핵화 협상은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북중러 삼각동맹을 강화하면서 그 장기화에 대비를 하겠다는 그런 포석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전적으로 옳은 분석입니다. 이번에 모스크바도 가고 블라디보스톡도 갔다는 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곧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는 뭐 예고편을 이미 방송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김정은이 모스크바로 간다는 것은 지금 당장 뭐 식량이라든지 모든 게 부족해서 지금 사실 체제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고를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한테 가서 원유도 좀 달라, 뭐 식량도 좀 달라, 이렇게 손을 벌리러 가고 또 우리 비핵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러시아로서는 우리가 뭐 재팬 패스니 러시아 패스니 그 패스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만 러시아도 항상 과거 육자회담 때부터 왜 우리는 무시하고 가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그런 불만도 달래줄 겸 아마 곧 러시아항 열차에 오를지도 모른다. 그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 식량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북한의 그런 상황이 아주 절박한 것 같아요. 하노이 회담 때도 대북 제재, 이 해제에 김정은이가 아주 그냥 총력전 매달리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도 아깝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절박한 그런 심정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체제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나구나 해서 더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보면은 우리 안 박사가 분석하신 대로 김정은이가 어떤 도박을 하기에는 과거로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나왔고 도박을 하기에도 사실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가장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이 이제 연간 식량 소비량은 최소한 450만 톤 정도면 근근히 유지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지난해 2018년, 2017년에 비해서 식량 생산량이 이걸 100만 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100만 톤이면 기상악재로 인해서 식량이 대폭 줄어드는 데다가 북한의 무연탄 철광석을 중국에 팔아야 그 돈으로 군부를 먹여 살렸습니다. 군부가 120만 명 아닙니까? 거기에 인민내무군, 뭐 공무원, 국가보위성 이런 공안기관까지 먹여 살리려면 적어도 한 500만 톤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1분이 새롭다. 이것은 뭐 다른 측면이 아닙니다. 식량, 먹는 문제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흘 굶어 남이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북한이 물론 장마당을 통해서 일반 뭐 국경 일대나 이런 데 그럭저럭 유지하지만 그 외에 군부나 이런 공무원들을 먹여 살리는데 식량이 부족하니까 결국 이것은 자칫 저항으로 폭발하면 이게 촉발 말하자면 요인이 돼가지고 북한 체제를 뒤흔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게 급한 게 아니라 우선 먹는 문제가 급하고 이래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은 이게 과거 이제 95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 진행된 고난의 행군 때는 그럭저럭 사회주의 관성이 있어서 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북한 열차가 굴러왔지만 이제 그 관성이 다 떨어졌습니다. 열차는 곧 머질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권이 그것이 뭐 독재 정권이든 무슨 정권이든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 해안 경비대 소속 최첨단 함정 버설프함이죠. 그걸 지금 우리 동해 한반도 인근에 지금 배치해 갖고 해상 봉쇄까지도 지금 말하자면 해상을 통해서 그 환적 행위로 좀 뭔가
석탄, 철광석도 팔아먹고 거기에 정제유도 들여오고 뭐 또 좀 외화벌이도 했는데 그것까지 지금 봉쇄하고 나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더욱더 지금 숨통이 조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도 이제는 과거처럼 뭐 이렇게 체제가 완전히 폐쇄 사회도 아니고 지금 핸드폰 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다 아는데 네. 이 제2의 고난 행군이 온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전 뭐 다 머리를 들고 일어서지 그냥 참고 견디자. 그때처럼 몇백만이 굶어 죽는다고 하면 아마 뒤집혀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신문에서 뭐 물과 공기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하면 김정은이 한번 물과 공기만 먹고 아마 이틀도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인민들은 더 합니다. 가뜩이나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게 봉쇄되면 아까 그 환적 그 해양 경찰 미국의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 압박하고 봉쇄하겠다는 건데 결국 공해상에 나가서 무슨 드럼통으로 기름을 받고 또 나름대로 뭐 수산물을 수출하고 이런 구상무역까지 하면서 북한이 불법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그런 것까지 이제 일일이 디테일하게 감시하기 시작하면 북한 체제가 버틸 수 있는 지탱력은 제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내우도 그렇지만 외환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네. 저 천리마 민방위인가요? 예, 그 천리마 민방위가 김정남 아들 김한소를 지금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천리마 민방위가 최근에는 자유조선인가요? 예.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말하자면은 임시 뭐 정부랄까? 네, 임시정부입니다. 를 이렇게 선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스페인 대사관, 북한 주재 대사관의 침입도 그쪽에서 한 것 같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 대사관, 그 북한 대사관 담벼락에다가 김정은 타도 뭐 하고 천리마 민방위 뭐 무슨 자유조선 뭐 이렇게 낙서까지도 했고 또 평양인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김정일 김일성 네. 초사과를 그냥 땅바닥에다 패대기 치는 그런 그 사진인가 영상까지도 나왔어요. 예. 아마 과거에는 그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외환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내후 외환입니다. 예. 아마 전무후무한 일인데 북한 밖에 임시정부가 등장했다. 이것도 최초의 일이고 이제 지적하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그냥 박살냈다. 이것도 최초의 일이고 또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그런 그 김정은 타도 낙서가 나붙었는데 북한 대사관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 빨리 시장에 가서 페인트를 사다가 뿌려서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그걸 사올 돈이 없는지 이부자리에다가 갖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밤에 얼마나 떨었겠는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결국 북한 안에서는 그게 일어날 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무조건 죽이고 수용소에 갖다 뭐 연좌제로 해서 삼족을 멸족시키니까 못하지만 나라 밖에서나마 이런 총성 없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임시정부가 등장해서 평양 정권을 내놔라 우리가 막겠다 이렇게 하는 건 이게 김정은 정권을 상당히 간담을 서늘케 하고 이제 김정은 정권을 대신할 정권은 밖에 있어. 이런 이제 선언이 되는데 북한 내에 이게 정보가 안 퍼질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1차 권한행군 때는 뭐 핸드폰 가진 사람이 북한의 뭐 10%도 안 됐지만 그렇죠. 지금은 북한의 핸드폰 보유 대수가 6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2,500만에 600만 대면 한 3, 4사람 한 명씩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영상, 문자, 카톡 이게 다 사진까지 다 공유하도록끔 돼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그걸 막을 힘이 이제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뭐 여러 비판적인 그런 의견들도 많고 저도 그렇게 썩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장사꾼답게 정말 치고 빠지기도 잘하는 것 같고 벼랑 끝 전술을 하면은 원래는 북한에서 쓰던 전술인데 오히려 트럼프가 쓰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목을 재고 저는 이 자유조선이라는 것도 물론 자기들끼리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뭔가 미국의 CIA라든가 이런 쪽과도 연결된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했다는 게 바로 미국 지금 대미 그 보좌관으로 특보로 임명된 김혁철이가 거기서 대사를 지냈습니다. 예. 근데 바로 북미 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기 5일 전에 그 스페인 대사관이 습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 10명 습격한 요원 중에 2명은 미국 CIA 요원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100% 확인된 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3월 1일 날, 그러니까 28일 날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3월 1일 날 바로 이 사람들이 후리 코리아라고, 후리 조선이라고 자유조선을 또 선언해 버렸습니다. 일종의 쫙 그 일정표를 보면은 뭔가 어떤 정보기관의 서포트를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그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뭐 저희들로서는 그건 뭐 바람직하다.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뭐 모사드든 뭐 CIA든 뭐 받으면 그건 좋은 일이고 그것은 독재 타도를 위해서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측인 것 같아요. 그러한 미묘한 상황 변화들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고 대북 정책을 또 접근해 나가야 하는데 너무 희망적 사고, 낙관적 사고로 근거가 별로 없는 낙관적 사고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는 지금 불신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정보 같은 거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을 정도고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이 과속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고 북한 측으로부터는 당신들 믿고 이렇게 협상에 나섰더니 뭐 되는 게 없네. 그래갖고 자칫하가는 우리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대표적 사례가 지난 이제 그 베트남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이제 직전에 볼튼 안보 보좌관이 서울에 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소식통을 통해 들은 것은 그때 와서 우리 정부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했다가 그 알려주려고 했다는 그 핵심 아젠다는 아마 이번에 북한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수준이 높다. 이런 거였는데 그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알려주질 않았다고 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애당초 왔다간 그게 우리 정부를 통해서 평양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못 믿는다. 못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속도 조절하라, 속도 조절하라 우리한테 계속 워닝을 보냈는데 이제 나야 우리 말했다가 이건 평양에 들어갈까 믿지 못한다. 이건 참으로 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우리 정부로서 이제 입장과 이 포지션을 좀 분명히 해가지고 또 북한은 또 우리를 이렇게 개성공단에 저 연락사무소에서 보따리 싸들고 달아나듯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역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정부 중에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해서 가장 이해심이 있고 도와주려고 하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오히려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뭐 그들이 좋아하는 말이 우리 민족끼리 아닙니까? 근데 왜 말은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이제 미국에게다가 뺨 맞고 와서는 우리한테 지금 삿대질하는 이런 행동은 우리 정부로서 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너무 북한 측한테 그렇게 저자세 그런 것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좀 우습게 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 북으로부터 그런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다가 과연 중재자, 촉진자를 하려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그 협상에 어떤 중재자, 촉진자를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그런 민심의 공간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의 의문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뭐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회담을 한번 또 이렇게 당일치기라도 한다든가 대북 특사 파견, 미북 아니 한미 정상회담 여러 가지 어떤 그 움직임들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안 박사께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뭐 협상의 카드는 아니고 좀 뭔가 협상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뭐라고 보세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이 다시 또 판문점에서 만난다. 근데 만나서도 성과가 안 나면 이것도 망신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특사를 파견하는 게 어떻겠는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김정은의 의중을 들어보고 그게 뭔가 답변을 주는. 그 제가 그 작년에부터 제가 쓰는 말입니다만 북한을 지금 가르치는 교사는 미국이고 과외를 해주는 사람은 시진핑이고 숙제가 생기면 풀어주는 것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이 이게 딜레마에 빠지고 북미 간 이 비핵화가 지금 이런 가파른 다시 언덕을 마주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따라서 우리가 좀 북한의 의중을 보다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좀 고위급 회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탑다운 방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적어도 탑이 의중을 읽을 수 있는 특사가 갔다 와야지 무슨 장관급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즉시 문재인 정부는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서 김정은의 의중을 들어보고 그게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박사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재검토 그런 게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가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조급증을 버리고 그렇죠. 우리로서는 어쨌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지금과 같이 그 일방 통행식 그런 그 대북 정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하에 이렇게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거기서 힘도 생기고 또 뭔가 돌파구를 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의 현명한 그런 정책 판단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